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교재,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못 나갔었던 15강의 이야기랑 16강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교재 페이지로는 16강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해, 성립과 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국사 이렇게 쭉 했잖아요. 어렵지 않았나요? 어렵지 않았죠. 왜? 우리는 즐겁게 공부했으니까. 그쵸? 전혀 어렵지 않았었죠? 얘들아, 선생님 뭐 달라진 거 없니? 마스크.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엊그제에 비해서? 맞아, 머리가 짧아지지 않았니? 우빈이는 제시형 커트라인 혼자서 한 개예요. 자, 선생님이 붙임머리를 떼고 원래 머리 길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원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복습 한번 조금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17강이랑 18강은 제외할 거예요. 17강, 18강은 17강, 18강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남수원중학교, 영동중학교 제외하면은 여기 단원이 안 나가요. 되도록이면 이슬람사를 빼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16강, 일본 무사정권 제외하고 청해 성립과 발전과 19강, 그리고 20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쉬운 거 외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일단은 송나라부터 시작을 했었죠. 송나라에 누가? 조광윤이 5대 19개 혼란기를 종식시키면서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송나라가 960년경에 건국이 되었었는데 송나라보다 먼저 건국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거란의 요 나라였었고요. 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어? 아율, 그렇지, 야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세기경에 성립된 나라는 어떤 나라야? 네? 응, 그렇지. 서하가 되죠. 서하가 어떤 쪽의 나라였어요? 그렇지. 탄고트라고도 하고요. 탄고트라고도 하고, 누가 세웠어? 이원호라는 인물이 이제 서하, 서쪽의 하나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고, 그리고 이제 12세기경에, 1115년경에 세우는 나라 바로 어떤 나라야? 금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족? 그렇지.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되었었다. 여진족의 누구? 아골타 혹은 아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가 이제 존재했었던 송과 북방민족 요 배웠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몽골족을 통일했었던 게 누구야? 그렇지. 칭기즈칸. 그리고 칭기즈칸의 이제 후예들, 아들들이 이윽고 칭기즈칸 사후에 4개의 구역, 울루스, 자한국을 토대로 이제 대규모의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중국, 오늘날의 이 중국 영토에는 어떤 나라가?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벨라이 칸이 으뜸 원자를 쓰는 이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사울루스도 다 기억나요? 차기타이, 우구데이, 킵자크, 마지막 이란국.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몽골을 밀어내고 만리장성 북쪽으로 밀어냈었던 이들 누구야? 한족이었었지. 이 한족의 나라?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웠었다.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주원장. 하지만 황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없죠. 그래서
홍무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원래 청나라의 근데 시작은 어떤 나라였어? 후금.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후금이었었다. 누가 세웠어요? 여진족. 여진족의 누르하치 라는 인물이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부터 봅시다. 이 조광윤이라는 인물은요, 어떤 사람이었었어?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광윤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채택했었던 통치 방식은 무엇이었냐? 학문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학문으로. 자신이 이제 군대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이지만 군법으로 막강한 이 군사력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사력으로 통치해 보면은 결국에는 군대가 자기네들끼리 힘을 키워서 또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 이런 절도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마치 당나라에서 무슨 난처럼? 안사의 난처럼, 그치? 안사의 난처럼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하면서 이제 황제가 군주가 스승이 되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문치주의였었다. 문치주의의 장점은 능력 있는 신하를 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똑똑한 신하. 그래서 이 조광윤은요, 황제가 직접 과거를 주관하는 무슨 제도? 네, 전시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이 황제가 직접 주관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문치주의의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었어. 뭐였지? 맞아요. 국방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크나큰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특히 송나라랑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 이 10세기경에 세워진 나라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랑 요나라가 대립하게 되는데 무엇을 두고 대립했다? 연은 16주를 놓고 대립하게 되었었다. 그쵸? 자,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이 연운 16주를 누가 차지했어? 요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베이징이 있었던 연운 16주를 요나라가 차지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리고 서하랑 요나라가 둘 다 어디를 공격했을까? 맞아요. 송나라를 공격했어요. 이 요나라도 공격하고 서하도 송나라를 공격하니까 송나라가 요나 서하 같은 이 거란족이나 탕구트족의 침입을 막아내기에는 이미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송나라가 채택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세패공납. 바칠 공짜를 써가지고 세패를 바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로 무엇을 바쳤다? 비단과 은을 바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가 건국됐을 당시의 수도는 카이펑, 개봉이었었는데, 자, 그래서 이 요나라의 세력이 점점 커져갈 무렵에 만주 일대에서도 성장하는 나라, 바로 여진족을 통일한 아골타가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1115년경에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2세기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금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금과 송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멸망시킨 거야? 거란을 멸망시켰었던 거야. 그치? 거란을 멸망시켰던 거야. 거란은 나름대로 거란만의 문자를 사용하고 불교를 장려해가지고 이제 대장경을 만드는 등 활동을 했었는데, 이 요나라가 결국에는 금과 송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는 금이 또 어디를 공격해요? 송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요나라와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했고, 이 연운 16주가 결국엔 누구의 차지가 됐어? 요나라의 차지가 됐어. 요나라가 차지를 하게 됐다. 거란이 차지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와 서하가
송을 공격해. 자, 송을 공격하니까 송나라에서 채택한 방법은 요와 서하에 세패를 공납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세기경 초반에 이제 건국되는 나라, 금나라와 함께 해서 금과 송이 연합하여 어디를 멸망시켰다? 요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이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거야? 금이 이번엔 또 어디를 공격한 거야? 송을 공격한 거지. 송을 공격하여 창장강 이남까지, 창장강 이남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송의 수도였었던 카이펑에서 이제는 항저우 어디까지 밀려나요? 이만까지 밀려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모습들 이야기를 했고, 문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 송나라에서는요, 현재까지 밝혀진 최초의 지폐로 알려져 있는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교자를 사용을 했어. 송나라가 남쪽의 송나라, 금의 공격으로 남송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남쪽의 송나라, 남송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수도는 이만, 항구 도시로 밀려났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역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화폐 경제도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나라 때 교자, 북송 때 교자가 만들어졌었고, 남송 때 썼었던 이 지폐는 화자라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음 등, 뭐 예를 들면 백지수표 같은 것들도 이제 남송 때 이제 쓰이게 된다 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갈 때 그럼 어떤 농사도 활발해졌겠어요? 저습지를 개간한 벼농사, 그리고 이 모내 기법을 통해 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세계의 질서가, 동아시아의 질서가 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금의 영토가 확 커졌었잖아,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따그닥따그닥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 족이 누구였던 거야? 몽골족이었었던 거지. 자, 몽골족을 통일한 징기즈칸의 이름은 네, 테무친이었습니다. 이 테무친이 이제 몽골족을 통일해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는 거야? 북쪽에서 이제 넘어오게 돼가지고 금과 서하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금나라 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칭기즈칸은 서하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서하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사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차기타이, 우구데이, 킵자크, 이란국이라고 하는 4한국, 작게는 이제 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넓게는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울루스라는 것을 세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차기타이나 우구데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란국은 당나라와도 전쟁을 했었던 그 나라, 당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 동서교역로 실크로드를 차지했었던 그 왕조, 어떤 왕조?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다. 자, 그리고 이 자울루스가 이제 서아시아 일대, 중앙과 서아시아 일대에 뻗쳐나가고 있고, 그리고 원나라가 이제 현재 중국 영토에 자리 잡게 됩니다. 누가 세웠었다?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네, 쿠빌라이 칸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자, 쿠빌라이 칸은요, 남송을 이제 무릎 꿇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했던 남송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고,
남송에 있었던 한족들까지 이제 원나라에 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이런 모양의 신분 구조가 보여지게 된다. 제일 위에는 누구겠어요? 몽골인.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내세웠었던 이 신분제의 모습은 누구 제일주의? 그렇지, 몽골 제일주의. 자, 그리고 그 밑에까지 몽골인 다음으로 오는 지배층이 누구였었냐? 맞아요. 눈에 색깔이 있다라고 그래서 소희 눈에 색깔이 어떻게 있어요? 검정색이나 갈색을 제외한 눈의 색깔 파란 눈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인들, 서아시아에서 페르시아 상인들, 이런 생목인들. 자, 그리고 한족, 한인이 있고 그 밑에는 끝까지 저항했었던 남인들. 특히나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으로 차별을 받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피지배층으로 차별을 받았었고, 몽골족과 이 몽골인과 생목인이 지배층이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몽골이 지금 중국 일대에 자리 잡았었잖아. 원래는 이제 청나라가 있었었던 그 영토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문화를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습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몽골에서는요, 무엇을 했었다? 이 원나라의 이 송나라의 경제 같은 모습들을 보고 원의 경제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도 지폐를 사용합니다. 무엇으로?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사용하지만 원나라가 이제 쇠퇴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교초인데요. 이 교초를 너무나 이제 막 남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원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원나라에서는 농상지교 라고 하는 이 농법서를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을 크게 보급시켰어요. 고려에까지 전파가 돼 가지고 우리 고려에서도 이 농상지교를 통해서 읽고 농사를 짓는데, 얘들아, 우리나라 토양이랑 중국의 토양이랑 같을까? 100%? 다르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는 우리만의 실정에 맞춘, 우리나라 영토와 토질에 맞춘 농법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농사직설이 된다. 자, 그래요. 좋아요. 교초를 사용하고 농업기술 보급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목화재배를 확대했었다. 목화재배 확대. 그리고 원나라가 대규모의 이제 초원길, 바닷길, 그리고 사막 비단길까지 통해가지고 이 유라시아 일대를 다 하나로 잇는, 유라시아 일대를 하나로 잇는 대규모의 교역로를 만들게 되잖아. 그치? 자, 교역로를 만들게 되면서 어떤 상인들과 주로 교류를 했어요? 서역 상인. 그쵸? 맞아요. 이슬람 상인들. 서역 상인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슬람 상인들과 교류를 하고 이슬람의 문화와 이 몽골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알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런 교역로가 유라시아를 하나로 잇는 교역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무역이나 경제, 교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서민 경제력이 성장하게 된다. 서민 경제력이 성장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원나라에서는요, 무슨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하는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희극, 잡극,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고, 이런 소설은 파스파 문자, 불교 승려의 이름, 이 쿠빌라이 칸 때의 승려였었던 이 파스파라는 승려의 이름을 본딴 파스파 문자를 사용했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명청,
에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송, 명, 청 에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일단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당시에 들어왔었던 선교사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끼쳤었던 인물들이 이름이 여러분들 다 낯설단 말이죠. 그쵸? 책에서 많이 못 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 원나라 때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가지고 왔었던 선교사는 누구였다? 그렇지. 카르틴이. 명나라 사람들한테 이 한족, 이 하나주의, 한족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중국 중심의 한족의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무슨 사상이라래? 중화사상이죠. 이 중화사상의 세계관에 큰 이변을 가져다 준, 우리가 중심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해준 선교사가 누구였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의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고려만국전도. 그리고 가톨릭 해설서가 되는 무엇도 가지고 왔었다? 천주 시리. 자, 청나라 때 들어오게 되는 이 선교사는요, 아담 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송, 명, 청에서 또 따로 기억을 해줄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뭐야? 학문이야, 학문. 송 때 대두되었었던 학문, 명나라 때 대두되었었던 학문, 이런 것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서민문화가 발달했었다. 그리고 원나라는 이러한 교역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마다, 길마다 무엇을 설치했다? 역참을 설치해서 말과 사람을 배치했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명나라입니다. 당대는 원명교체기.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했었던 원명교체기. 에서 이제 원나라를 밀어낸 게 어떤 나라였던 거야? 명나라였던 건데, 동시대에 공존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원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었죠? 대도. 대도가 어디야? 베이징이야. 대도 베이징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원나라 왕실도 베이징에 있었는데, 명나라는 그러면 이 베이징이 이미 이 원나라 왕조가 있으니까 명나라에서는 다른 곳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그 지역이 난징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선생님, 명나라의 수도는 난징이 아니라 베이징 아니에요? 이제 영락제 때 수도를 어떻게 하게 된다? 베이징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홍무제의 업적과 그리고 영락제의 업적.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다는 것이죠. 자, 홍무제가 누구야? 주원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주원장이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원명교체기 당시에 이 한족 반란군 홍건적 출신이었었단 말이야. 누가? 주원장이. 그치? 주원장이 홍건적 출신의 백년교도 출신의 정말 가난한 농민이었는데 불구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어. 그래서 실시했었던 정책이 뭐야? 재상제를 폐지하고, 그렇죠. 재상제를 폐지하고 이갑제를 실시한다. 이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방, 마을의 행정 단위를 우리가 이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직접 통제하게 만들었었던 게 이갑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홍무제가 과거제도 정비해서 능력 있는 신하들을 뽑으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여섯 가지의 유교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유교를 반포하기도 했었다.
그쵸? 그래서 유교적 통치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 자, 유교를 반포를 하고 학교도 설비를 하고 이 과거제도 정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조를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면서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들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조를 황제 직속 부서로 두게 되면서 이제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황권을 강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제 독재 체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만 해도 수도 난징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는 어디 밖으로? 만리장성 밖으로 밀려나게 됐단 말이야, 얘들아. 밀려나고 나서는 건문제라는 인물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당시 영락제는 베이징 책임자였는데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었다 그랬죠?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다 난징에 있었던 왕실도 다 불태워버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야. 뭐가 안 나왔어? 맞아. 건문제의 시신이 나오지가 않았어. 그래서 건문제의 시신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무엇이다? 정화의 함대 혹은 정화의 항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젤란이나 콜럼버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아프리카를 갔었던 게 정화의 항해였었고 7번이나 아프리카를 방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환관이었었던 이 사람이 왕 아니죠? 환관이에요. 넷이 오늘날로 치면 넷이야. 이 환관이었었던 원래 이름은 마화야. 정화를 보내서 7번 우리 이 동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때 방문했었던 곳이 말린디, 실론섬, 모가디슈까지 방문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m에 300척이나 되는 엄청난 함대가 갑자기 오게 되니까 이 정화의 항해를 통해 가지고 무슨 질서가 확립된다? 그렇지. 세계적인 조공 질서를 확립해 나가면서 무서워요. 당신네들은 누구죠? 우리는 대명제국에서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너희 나라는 내가 인정해 주도록 하지. 너희 나라는 내가 지켜주도록 하지 하면서 조공 질서를 확립해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락제 때, 이 명나라 때는 정말 나중에 이제 16세기 전까지는요. 무슨 정책?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펼치기도 했어. 왜? 무슨 무역밖에 안 되는 거야? 조공 무역만 허용을 하고 민간 무역은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16세기 이후에 들어가지고는요 민간 무역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항구는 딱 한 곳에서만 이제 이렇게 민간 무역을 개방해 두었었다라는 이야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영락제가 정화의 함대 그리고 영락제가 있었던 거 뭐야? 베이징 천도.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었죠.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 어디인데? 난징인데 어디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면서 베이징에 오늘날 중국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그 성, 무슨 성을? 네, 자, 자금성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락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토 확장에도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 명나라도 쇠퇴하고 말게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조선사랑도 맞물려 있었어요. 첫 번째 사유는 북로남해, 북쪽으로는 몽골이, 남쪽으로는 외가 침입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임진왜란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원병을 파병했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난 거야? 일본이 저희 나라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한테 일본이 뭘 요구했어?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이니 어떻게 해라? 길을 비켜라.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네 지나가세요 이렇게 비켜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4대 관계였었단 말이야. 명나라가 4대 관계인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데 비켜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일어났었던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었고, 그래서 명나라는 우리나라로 이제 많은 원병을 파병시켜 주는데, 무리한 원병 파병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 이 조선의 머리 위 만주 일대 있죠. 만주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이 후금이라는 나라 있잖아.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명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야, 우리가 임진왜란 때 너네한테 도와줬잖아. 빨리 원명 보내! 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여진족의 나라, 이 후금과 원래 우리와 4대 관계였었던 명나라 사이에서 유연한 실리를 챙기는 중립 외교를 했었지만 결국에 이 후금의 세력은 점점 더 커졌었고 명나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이자 동시에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나라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도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자, 맞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학문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송나라 때, 특히 남송 때, 창장강 남쪽으로 밀리게 돼서 남송 때 이 유학자였었던 주자라는 인물이 집대성했었던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었죠. 자, 이 성리학은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질과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었단 말이야. 자, 근데 명나라 때는 이런 성리학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했었던 학문이 대두됩니다. 왕양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야기한 학문, 유교의 한 갈래 중에 왕양명이라는 인물이 이야기하는 학문 바로 그렇죠.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은 너무 무엇 중심이다? 너무 지식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왕양명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행합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청나라 때는요, 무슨 학문? 고증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고증학이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고증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고증학이라는 건 뭐야? 증명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하는 게 이제 고증한 거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학문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 시작을 해봐야겠죠. 청나라는 1616년경에, 1616경에 이 만주 일대에서 자리를 잡은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후금이라는 나라로 했어요. 후금은 누르하치. 근데 그의 아들이었었던 이제 태종이 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하게 된다? 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가 바로 이제 홍타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양란이라고 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홍타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금나라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요, 여진이라고 찾지 않고 이 만주 일대에서 찾게 되면서 여진족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이름을 만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주족. 만주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살았으니까 만주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으로 나라 국호를 바꾸게 됐을 때 원래는 만주 일대에다가 나라를 세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가 삼양이었어요. 삼양. 이때는 심양이군요. 심양이라는 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만주 지역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자성의 난으로 베이징, 이
농민 반란이 명나라에서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베이징 일대를 이자성이 차지하게 되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자성을 몰아내게 되면서 청나라 때 수도를 다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징으로 이제 점령을 하고 천도하게 되었었다. 이거는 이제 호용타이지가 했었던 건 아니고 이자성의 난을 밀어내고 이제 베이징을 점령했었던 건 순치제의 역할이었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후금과 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이자성의 난도 청나라 순치제가 이제 끝을 내게 되고 그래서 중국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된 거야? 만주족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양상이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는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이 한족들의 민심이 크게 분열되면 또 농민반란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착하게, 이제, 한족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게 그러한 이제 통치 제도를 실천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통치 제도는요, 강경책과 회유책이 있었습니다. 강경책과 회유책. 누구에 대한? 한족에 대한.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우쭈쭈 해줄 수 있는 회유책을 펼쳤어야 됐다는 것이죠. 강경책으로는요, 팔기군이라고 해서 8개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기병대란 말이죠. 이 말을 탄 기병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한족들을 감시를 했었고, 그리고 한족에게 호복과 변발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족에게 호복과 변발 뭔지 알죠? 머리 우측은 밀고 뒤에 막 꽁지머리만 따는 그런 모습. 유목민족들의 풍습인데 이런 북방민족의 풍습을 정착민족, 농경민족이었었던 한족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만주족 비판 금지.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거였어요. 만주족을 비판하는 말뿐만 아니라 책들, 서적들을 함부로 출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야. 이 만주족을 비판했었던 그 사람의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엄청나게 이제, 탄압을 했었던 모습들 보고 있는데, 때로는 근데 이렇게만 강하게 했다가는 애들아 어떻게 되겠어? 죽어요? 그래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쵸?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했었다? 회유책을 펼쳐가지고 인정해주는 모습들도 보였었다. 일단은 명나라의 이 지배층이었었던 신사층을 인정해줍니다. 명나라의 이 지배층이 신사층이라고 있었었잖아. 신이 뭐예요? 신하. 사는 뭐야? 선비사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예비관료였어. 신하와 예비관료가 사회적 지배층으로 대두되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된다? 인정해주게 되었었다라는 모습들. 그래서 신사층을 인정해주고요. 과거제를 인정하고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하를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군대도 마찬가지로 만한병용제를 통해서 만한병용제 정말 중요합니다. 만한병용제 별표. 무슨 뜻이냐? 만주족과 한족을 병립하여 기용한다라는 뜻이야. 병립이 뭐야? 나란히 기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뽑거나 군대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회유책의 모습들도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문자의 옥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족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 얘들아. 학문 연구 이런 거. 그래서 한족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편찬 사업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어요. 책 만들 수 있게끔. 자, 그랬습니다. 자, 이랬었던 청나라, 오늘날에 이제, 이 중국 영토 중에서도 정말 넓은 영토를 보유했었던 시기, 청나라에도 무엇이 있었어? 전성기가 있었어. 근데 전성기가 어찌나 오래됐는지 3대에 걸쳐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희제, 웅정제, 건문제 아닙니다. 건륭제까지 이 3대에 걸쳐 가지고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다. 우리 역사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전성기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요? 겁나 센 거. 세다의 기준이 뭐냐고. 전성기의 기준. 옵니다. 이게 중3의 대답과 중1의 대답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영토가 가장 넓었었던 시기. 그걸 더불어서 평화로웠던 시기까지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이 3대에 걸쳐가지고는요,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대가 약 130여 년 동안이었어. 풍요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3대 중에 최전성기는 누구 때였다? 건륭제였었다. 최전성기. 최전성기는 건륭제 때였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륭제 때 최대의 전성기까지 오게 되고요. 내몽골, 칭하이, 신장, 티베트, 그리고 반청 세력들이 있었었던 타이완까지 다 굴복시키게 되면서 청나라의 넓은 영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질서, 이 조선과 베트남 왕조,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병자호란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청한테 무릎을 꿇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신 관계를 통해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또 한번 이제 체결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양과는요, 이 공행 무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명나라에서 원래 바다로 나가는 걸 어떻게 하는?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6세기 이후에는 무엇을 허용했었다? 민간 무역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청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를 통해서만 서양 무역인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항구를 통해서만 이제 수교를 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였다? 광저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광주? 광저우에서 누구를 통한 공행,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 공행을 통한 서양 상인들 간의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쯤에 5회차 수업쯤에 배우게 될 내용이기는 한데요.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예요.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행무역을 했다라는 거. 정부에게 허락을 받은 무슨 집단? 상인 집단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행무역을 했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사회와 그리고 문화를 한번 보면은요, 창장강 이제 남쪽이 아니라 상류까지 쌀을 생산하고 하류 지역에서는요, 따뜻하니까 무엇을?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었죠. 이미 아메리카 작물은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등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세계적인 은 경제 가 이제 중심이 되었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중국사는 서로 비교하는 문제를 좀 많이 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나라 때 세금 수치 제도였었던 거 뭐였었지? 지, 정, 은제.
우리 1조 편법. 1조 편법 지정은지. 1조 편법이지. 죄송합니다. 1조 편법. 1조 편법이 뭐예요? 주민세와 토지세를 각각 1조씩 거두는 것. 근데 무엇으로 거둬요? 은으로 거두는 게 바로 1조 편법이었는데, 청나라 때는 무엇을 실시한다? 지정은제. 지정은제는 주민세를 토지세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1조씩 내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정은제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인도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켰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발한 영토도 넓어졌겠다. 서역 상인들과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서민 문화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청나라의 사회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홍루몽이나 경극이라 그래서 노래, 춤, 연기까지 혼합해서 하는 공연.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뮤지컬 같은 거죠. 이 뮤지컬 같은 것도 가면극도 누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었냐면 이 최정선기의 걸륜제 있죠. 걸륜제의 이 생일을 보여주려고 엄청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양 선교사는요, 이제 아담샬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담샬이 양력을 중심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시한력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천문학과 역법 및 대포 기술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뒤로 넘기고 1번부터 3번까지의 빈칸을 지금 바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누르하치는 만주족 출신으로 후금을 건국했다. 2번. 청은 중국 통치의 강경책으로 한족에게 호복과 무엇을 강요했어? 그렇지, 변발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청은 서양 상인과 무역을 어디로만 한정을 했어요? 그렇지, 광저우에서만 이렇게 한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고 19강부터 한번 나가 볼 것인데요. 자, 쉬고 오시죠. 10분 쉬는 시간.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